안녕하세요. 이투스 현수쌤입니다. 오늘은 7월 학력평가 생활관리 전문항 해설하러 왔어요. 사실 이번에 1등급 커트라인이 대충 한 44점 정도로 끊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난이도가 꽤 높은 모의고사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재수생 친구들, N수생 친구들 들어가지 않은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등급 컷이 낮아질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44점 정도까지 나왔다는 것은 실제로 이 모의고사의 난이도가 꽤 높다는 걸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도 많고 분석할 문제도 많고 선지들 중에서도 좀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릴 법한 내용들 쌤이 물론 지난 시간에 개념 내용들 그리고 기출의 메타 커리큘럼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킬더 킬러 이런 데서 다 얘기해 주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쌤이 원래 생활관리 빡세게 해설하는 강사니까 원래 하던 방식대로 빡세게 한번 정리하면서 제시문도 선지도 꼼꼼하게 보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바로 갑니다. 나는 윤리학이 보편적으로 타당한 도덕원리의 체계를 구성하는 데에 좀 집중하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삶의 지침, 다른 말로 도덕 규범을 제공하는 데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론규범 윤리학이겠지? 찾아내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윤리학이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구겠어? 도덕적 언어의 의미 분석한다는 얘기 나오는 순간 의미론, 메타윤리학 나와야 되고 도덕적 신념의 진위를 검증하기 위한 추론의 규칙을 검토, 논리적으로 그럼 논리론 이렇게 메타윤리학에 크게 두 가지 주제가 나와 있어요. 나는 이론규범 윤리학의 입장에서 메타윤리학이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 1번, 도덕적 관행을 경험과학적으로 기술해야 함을 강조하는 거는 기술윤리학이야. 그치? 경험과학적으로 기술한다 이런 표현은 무조건 기술윤리학에 해당되기 때문에 탈락이고 2번, 도덕 추론의 논리적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함을 간구한다. 논리적 구조를 분석하는 건 원래 메타윤리학이 하는 일입니다. 메타윤리학의 크게 세 가지 주제, 소위 말하는 인식론, 의미론, 논리론 중에 논리론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간과하지 않아가지고 틀린 얘기죠. 3번, 도덕적 딜레마 해결을 위한 규범의 정립, 이론 규범 윤리학은 하고요. 메타윤리학은 그걸 딱히 안 하기 때문에 간과한다는 표현 정확해서 3번 답이고요. 4번, 윤리학이 학문적으로 성립 가능한지 검토하는 것은 메타윤리학이 하는 인식론에 해당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탈락. 5번, 가치 판단을 통해 행위의 옳고 그름을 밝혀야 한다는 것은 이론규범 윤리학이 하는 일이고 메타윤리학이 그걸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탈락. 이렇게 날려주시면 정답 3번으로 굉장히 빨리 찾아낼 수가 있는 무난한 윤리학의 분류랑 관련된 문제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적절한 것은 도덕 법칙은 모든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 이거 누구야? 인간 얘기하는 거야. 인간. 유한한 존재 그리고 이성적인 존재인 인간. 의무의 법칙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칸트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지금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 이런 표현 쓰는 사람 사실 거의 칸트밖에 없거든요. 의무의 법칙이고 도덕 법칙 강조하고 있고 이러면 칸트인 거 알아낼 수 있는데 칸트가 말할 때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는 인간이고 무한한 이성적 존재자가 있다면 그건 신일 거야. 그리고 유한하면서 이성적이지 못한 존재가 있다면 인간 외에 뭐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존재들일 거고 뭐 그런 건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라서 이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자연적 경향성도 가지고 있는 존재라서 자연적 경향성에 막 휘둘릴 가능성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항상 인간이라는 존재가 도덕 법칙이라는 걸 의무로 받아들여야 돼. 자기 자신에게 강요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연적 경향성에 이끌려가지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라고 얘기하는 게 칸트의 방식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적 경향성에 이끌릴 위험이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도덕 법칙을 자기 자신에게 의무로 강요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통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법칙에 대한 존경심, 이거 다른 말로 의무의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혹은 뭐 선의지랑도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어쨌든 이 존경심에 의해서 그러니까 의무의식이 동기가 되어서 그 자신의 의무에 대한 외경에서라고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동기. 자신의 의무라는 거를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존경하는 그런 마음, 의무의식이랑 사실상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법칙에 대한 존경심, 자신의 의무에 대한 외경 이런 것들이 다 의무의식이랑 비슷한 의미라서 그런 존경심에 기반해서 혹은 존경심이 동기가 돼서 의무의식이 동기가 돼가지고 도덕적인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도덕적 강제의 법칙이다 이런 표현도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연적 경향성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도덕 법칙을 나 자신에게 의무로서 강제해야지만 인간은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옳은 방향이다라고 칸트가 제시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꽤 중요한 제시문이니까 이거 몇 번씩 보시면서 확실하게 해석을 다시 한번 쌤의 해설을 기반으로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이 중에서 뭐 자신의 의무에 대한 외경, 법칙에 대한 존경심 이런 표현은 항상 의무의식과 비슷한 단어로서 치환돼 가지고 이 동기를 물어보는 문제 그런 거에서 선지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문제 상황은 어쩌고 저쩌고 막 돼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 상황을 별로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없어. 어차피 아래쪽에 칸트에 해당되는 선지를 그냥 고르면 되는 거니까. 고통을 겪고 있는 동생의 자연적 경향성을 고려하면 안 돼. 자연적 경향성을 고려하는 거는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니까 항상 의무의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유용성을 극대화하는지 고려하세요. 이건 공리주의잖아. 그렇지? 유용성의 원리라고 부르는 공리주의의 기본 원리니까 탈락. 유덕한 품성을 지닌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할지 이런 거는 이제 행위자 중심의 윤리라고 보통 불리는 덕윤리가 얘기하는 방식
방식입니다. 유덕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 유덕한 행동일 테니까 그걸 최대한 어떻게 그 사람은 행동할지를 생각해가지고 그거와 유사하게 행동해라라고 얘기하는 건 맥킨타이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덕윤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행위자 중심의 윤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고 봐야 되고, 4번 물건을 망가뜨린 행위로 발생할 자기 손해를 먼저 고려하는 건 뭐 공리주의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뭐 그래. 공리주의 입장이라도 당연히 아닙니다. 자기 손해를 먼저 고려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기의 손해, 다른 사람의 손해 다 평등하게 고려해가지고 공리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공리주의에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공리주의도 탈락이라는 선지라고 보면 돼. 칸트 같은 경우에는 손해 이런 건 당연히 생각하지 않고 결과니까 이런 것들은. 5번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선의지에서 비롯된 행위인지, 다른 말로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서 나온 행동인지, 자신의 의무에 대한 외경에서 나온 행동인지, 의무의식에서 나온 행동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게 칸트의 정확한 선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답은 5번으로 무난하게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죠. 3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담론 얘기가 나오는 순간 사실은 하버마스일 가능성이 한 99.99%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지. 담론 참여자들이 합의를 지향하여 그들의 행위 계획을 조정하는 상호작용을 의사소통이라고 부른다. 행위 계획이라는 거를 내가 세워놓은, 나는 이런 방식으로 행동하겠어라는 계획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이랑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바꿔나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합의가 만들어지는 거고, 행위 계획을 조정한다는 표현은 하버마스의 담론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야. 이를 통해 도달한 합의는 타당성 주장에 대한 상호 인정에 따라 평가된다. 합의라는 거는 결국 타당성 주장에 대한 상호 인정에 따라서 평가가 되는 거예요. 모두의 만장일치된 합의라는 건 어떻게 나오냐? 서로 논리를 막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야. 그 중에서 제일 타당한 주장이라는 게 상호 인정을 받는단 말이지. 너에게도 나에게도 인정받으면 그게 만장일치의 근거가 되는 거니까, 결국 만장일치의 합의라는 거는 어떤 논리가 타당한지에 대해 가지고 판단을 해보고 그걸 모두가 인정할 수 있게 되면은 그 의견으로 만장일치가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담론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각자의 개별 상황에 대한 정당성 및 진실성에 관한 주장을 제기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정당성과 진실성이라는 게 이 하버마스가 말하는 담론의 조건이란 말이야. 그거에 플러스 알파로 보통 많이 얘기 나오는 걸 하나만 더 하면 진리성도 있죠. 진리성. 지금 네가 얘기하고 있는 게 논리적으로 참이 맞는가, 이런 거에 대한 주장도 상호 비판에 대한 논거로서 활용될 수 있고,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진실이 맞아? 너 혹시 우리 속이려고 하고 있는 건 말이야? 아니야?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야? 이런 것들을 체크해 봐야 되는 거고, 정당성이라는 거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주장이라는 게 일반적인 도덕적인 규칙들을 따라가고 있는 거. 혹시 욕을 하진 않았어? 막 패드립을 하거나 막 그러진 않았어? 일반적으로 담론에서 적용되는 규칙 같은 걸 어기고 있는 건 아니야? 이런 것들까지 다 판단을 해나가면서 서로 비판도 하고 서로 합의도 하고 서로 동의도 해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장들을 해석해 주실 수 있으면 되고요. 기억, 담론 참여자 모두가 승인할 때 규범의 타당성이 확보된다. 모두의 승인, 다른 말로 만장일치죠, 그죠? 하버마스가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거 맞아. 하버마스는 다수결의 원칙 싫어해. 만장일치를 좋아하지. 니은 담론 참여자들은 담론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 당연하죠. 이해관계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조정 수단으로서 담론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이해관계랑 관련해서, 저들의 이해관계랑 관련해서 이해관계에 소위 말하는 당사자들이 모여가지고 일반적으로 담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해관계를 잘 조정을 해가지고 모두가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결과를 뽑아내는 게 결국 담론의 어떤 목적이기 때문에 니은까지 맞습니다. 그럼 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고요. 디귿, 담론의 주제로 오류 가능성이 있는 주장을 채택하면 안 된다. 아니요, 오류 가능성은 어떤 주장에도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게 타당해라고 인정을 한다고 해도 그 주장마저도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주장이라는 게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건 사실은 없고, 하버마스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타당한 주장이라고 인정되는 건 지금 당장 우리가 만장일치로 동의한 주장인 거는 맞지만, 그 주장에도 오류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래 합의가 되는 주장에는 항상 오류 가능성이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채택하면 안 된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 우리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거에 대해서도 오류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태도도 오히려 필요한 거야. 모든 주장에는 오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기본입니다. 리얼, 담론 참여자들은 항상 사실만을 말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아니요, 사실만 말하려고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요 진실성이라는 게 사실만 말해야 된다는 뜻이고, 혹은 진리성이라는 건 논리적으로 참만 말해야 된다는 뜻이고, 거짓말을 하면 안 돼. 사실만을 말한다는 건 굳이 따지자면 진실성은 솔직히 말한다는 뜻이라면, 진리성이 사실만을 말한다랑 조금 더 정확한 표현에 가깝습니다. 진리, 참에, 논리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뜻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실제 사실을 말해야 돼. 없는 사실을 말해서는 안 돼. 뭐 그런 얘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진실성이랑 관련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요선지를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다. 항상 사실을 말해야 돼.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항상 사실을 말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 정도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답은 1번 기억 니은 되겠습니다.
4번 문제도 굉장히 무난한 독해 문제다. 보통 핵심 쟁점 문제는 어떤 식으로 풀면 된다고 쌤이 보통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기준으로 다른 얘기가 어떤 게 나와 있는지를 좀 체크하면 된다고 많이 말씀을 드리죠.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자고. 의료기술의 발달로 뇌사자의 생명 연장이 가능해지면서 인간의 죽음에 관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죽음의 시점을 정해야 돼. 동의합니다. 죽음 시점 정해야 된다는 건 둘 다 동의하는데 을이 지금부터 자기 주장을 펼치는 거죠. 죽음은 심폐정지를 거쳐 모든 활동이 멈추는 과정이야. 심폐정지를 거쳐 모든 활동이 멈추는 과정은 다른 말로 심폐사라고 부른단 말이야. 이거 뇌사랑 관련된 얘기할 때 보통 나오는 얘기지. 심폐사가 죽음이야. 심장과 폐의 비가역적인 정지. 더 이상 되돌릴 수가 없는 정지만 죽음으로 인정할 거야. 나는 심폐사만 인정할 거야 라는 식으로 지금 을은 주장을 하고 있다면 갑 같은 경우에는 인간 다음은 뇌 활동에서 기인함으로 뇌 정지도 죽음이야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뇌사도 인정해달라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의료 자원을 아끼고 뇌사자의 장기이식을 통해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으므로 뇌사를 인정해야 돼. 한편으로는 뇌사자의 장기이식이라는 걸 통해서 다른 생명을 살린다는 굉장히 공리주의적인 논거. 어차피 뇌사자는 고통도 못 느끼고 이미 뇌가 돌아가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장기를 이식해가지고 실제로 뇌가 죽지 않았지만 거의 불치병 같은 거에 걸렸거나 아니면 생명이 위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 이 장기를 넘겨가지고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면 공리가 증진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거가 밑바닥에 깔려있다는 걸 항상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뇌사를 인정하면 인간의 죽음을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는데 그건 옳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인간 생명이 경시될 수 있어.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죽음에 관한 판단을 신중해야 되니까 심폐사만 인정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돌이켜가지고 하고 있고 동시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럼 쟁점을 찾아보면 되겠죠. 둘이 딱 싸우는 부분. 뇌 활동의 영구적인 정지만 죽음으로 인정해야 되는가? 정지만 죽음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얘도 주장한 적이 없어요. 뇌사를 인정해달라고 했지 뇌사만 죽음이다라고 인정하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뇌사 주장이랑 뇌사를 불인정하는 주장이랑 대립할 때 보통은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심폐사는 죽음으로 인정해.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 그걸 부정하면 좀 바보야. 심장과 폐가 멈췄는데 죽음이 아니다? 그건 바보라고. 그거는 이 사람은 내 마음속에 살아있어. 이딴 소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상식적으로 출제될 수가 없고요. 원래 심폐사는 기본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입니다. 상식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이라면. 생윤에 반대 케이스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뇌사도 심폐사도 인정해달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인 거야.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뇌사는 아니야. 심폐사만 인정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뇌 활동의 영구적인 정지만 죽음으로 인정하라는 주장은 아무도 하고 있지 않은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선지고 쟁점이 될 수가 없어. 싸우는 부분이 될 수가 없고 2번 의료기술을 이용하여 뇌사자의 장기를 이식할 수 있냐 하면은 둘 다 이식할 수 있다고는 얘기하지. 다만 어떤 사람은 야 경제적으로 그렇게 이식하고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사실의 차원에서 장기를 이식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둘 다 동의하는 내용이 됩니다. 글을 잘 읽어보면은 무난하게 찾아낼 수 있고 3번 죽음의 시점을 고려하여 죽음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가? 아까 죽음의 시점 정하자.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거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둘 다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3번도 틀린 거고. 4번 심폐사를 인정하여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줄여야 되는가? 심폐사를 인정하냐 마냐랑 관련해 가지고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이든 심폐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죽음이거든. 그러니까 심폐사를 인정한다라는 얘기 자체가 쟁점이 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탈락이야. 이건 누가 동의한다 뭐 이런 것보다는 심폐사를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바로 탈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인간의 죽음의 사회적 효용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은 정당한가? 이게 답이죠. 왜냐하면 을 같은 경우에는 야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안 돼. 사회적인 효용이 이퀄 경제적인 효용이겠지, 그렇지? 그런 사회적 효용을 적용하면 안 돼라는 입장이고 을은 갑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돼.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잖아. 사회적인 효용을 통해 가지고 접근하는 게 맞지. 공리주의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맞지라고 주장하는 입장이라서 OX가 되게 돼가지고 핵심 쟁점으로 적합한 거예요. 둘의 의견이 부딪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답을 5번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5번. 사랑 얘기를 계속하는 사람은 누구죠? 프롬입니다. 그렇죠? 에리 프롬. 사랑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활동이다.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에 적혀있는 문장.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다른 말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활동이야. 사랑은 원래 주는 거지. 적극적으로 주는 거지. 수동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고. 사랑의 능동적인 성격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그런데 시장형 성격의 사람들은 시장에서 물건 파듯이 사랑을 이제 막 교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준다는 생각을 자꾸 오해를 해. 주면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럼 안 되거든. 받는다라는 개념이 사랑에 들어가면 안 되고 수동적인 거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받는 사랑과 교환의 의미로 사랑을 줄 뿐. 반면 생산적인 성격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겠죠. 준다는 행위 자체에서 생명력을 경험해. 내가 이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사랑을 주면서 이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나의 생명력이 끌어올려지는 그런 경험을 해. 사랑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즐겁다고 느껴.
그들에게 사랑은 자신의 생명, 즉 기쁨, 관심, 이해 등 자신 속에 살아있는 것을 주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작년에 EBS 연결교재에서 선지로 나오기도 했거든요.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나의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그건 절대로 온전히 희생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내가 막 다 희생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다 갖다 바친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야. 원래 에리 프롬은 희생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희생은 사랑이 아니야. 모든 걸 다 갖다 바치고 주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런 건 사랑이 아니지만 생명을 준다는 표현 정도는 할 수 있어. 사랑을 통해서 내 생명력이 끌어올려지는 경험도 할 수 있지만 내 생명력 중에 일부를 나눠준다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저 사람의 생명력이 또 끌어올려지는 걸 보면서 또 기쁨을 느끼고 관심을 느끼고 이해하고 이런 과정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1번, 진정한 사랑은 생산적 성격이 발등할 때 가능하다. 에리 프롬이 이제 긍정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생산적 사람들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생산적 성격이 사랑에 긍정적이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2번, 진정한 사랑은 사랑을 주는 사람의 생동감을 고양한다. 주는 사람의 생명력을 경험한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생동감이 끌어올려진다는 뜻입니다. 고양이란 건. 3번, 진정한 사랑은 자신이 받은 만큼만 상대방에게 베푸는 것이다. 그 시장형 성격의 사람들이 하는 거였잖아. 그치? 내가 받은 만큼만 딱 줄게. 네가 어제 15,000원짜리 돈가스를 사줬으니까 오늘은 내가 12,000원짜리 이 정도는 사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시장형 성격의 사람들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받은 만큼만 베푼다. 이런 표현 절대 들어가면 안 돼. 4번, 진정한 사랑은 자신의 활동성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행위이다. 그죠? 나의 생명력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성격을 상대방에게 표현함으로써 이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게 에리 프롬의 표현이에요. 사실 3번이 너무 틀렸기 때문에 나머지 선지들은 정확하게 이해 안 가도 문제 풀 수 있고 이 정도 표현들은 에리 프롬 입장에서 맞다라고 이해하고 암기해두면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고립감에서 벗어나 상대방과 고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에리 프롬이 정확히 말하면 뭐라 그래? 사랑은 원래 하나가 되는 거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이 사람과 일체감을 느끼는 거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다만 하나가 되면서도 둘로 남아있는 것. 이 사람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일체감을 느끼고 고립감에서 벗어나면서도 나 혼자만 세상의 존재, 너무 외로워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상대방과 일체감을 느끼고 하나가 되면서도 여전히 둘로 남아있다는 거야. 둘로 남아있다는 건 뭐지? 자기의 주체성을 지키는 기반 속에서 하나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하나가 되면서 둘로 남아있는 거. 이 표현도 항상 기억해 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3번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6번, 이는 사람의 마음이고 의는 사람의 길이야. 인, 의 이런 거 강조하면서 되게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건 어디겠어? 당연히 유교지. 그 길을 버리고 따르지 않으면 그 마음을 놓아버리고 찾지 않으니 슬픈 일이다. 마음이라는 걸 놓아버리고 찾지 않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서 이 마음이란 건 본성을 의미하거든. 정확히 말하면 본성이 선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악해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 너의 본성인 마음을 놔버리고 그냥 선한 본성을 어디 갖다 버려버리고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유혹에 따라가지고 욕망에 빠져가지고 나쁜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그러니까 이 성선에 해당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맹자라고 찾아보셔야 돼요. 아래쪽에서도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학문을 닦아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선한 방향으로 가는 건 뭐겠어? 놓아버린 마음을 찾는 거야. 잃어버린 본성, 선한 본성을 찾아 나가는 것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전형적인 맹자가 쓰는 표현이라고 알 수 있겠어요. 마음이 착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문제 푸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유교인 것만 알아보고. 학문을 하면 날로 지식이 늘어나지만 돌을 닦으면 날로 지식이 줄어든다. 지식이 줄고 또 줄어들면 무의에 이른다. 무의라는 단어 누가 쓰는 거야? 도가가 쓰는 거지, 그치? 도가가 말하는 무의 자연은 이상적인 경지잖아. 학문을 안 하고 지식이 주는 게 무의로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누구겠어? 당연히 도가 사상가고 정확히는 노자가 한 얘기인데 노자가 했다는 것까지 알아볼 필요도 없고 도가구나라고 알면 돼요. 무의 자연을 통해 가지고 무의하게 되면 하지 않는 일이 없게 된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는 일이 없게 된다는 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 무의자연이 되게 이상적인 경지라서 인위적으로 막 뭘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아서 일이 잘 돌아간다. 이 정도로 묘사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도가가 특히 지식이 주는 걸 오히려 더 좋아한다는 얘기를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이 지식은 당연히 인위적인 지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가는 항상 지식 같은 거 필요 없어. 자꾸 막 책 보고 지식 쌓으려고 하지 마. 그냥 네 마음속에 있는 도의 원리에 집중해. 무의 자연의 태도를 가져. 인위적인 걸 다 갖다 버려. 분별하지 마. 차별하지 마. 이런 식으로 가는 사상인 거죠. 1번 유교, 인의는 하늘이 부여한 것으로서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덕이다. 이거 맞아요. 기본적으로 유교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법이 맞죠. 하늘이라는 존재는 절대적으로 도덕적 존재이고 우리 인간을 낳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유교 입장에서 인격천이고 도덕천이잖아요. 인의는 하늘이 우리 인간에게 부여한 도덕성이고 한편으로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이기도 하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늘이 낳은 존재이기 때문에 원래 도덕적인 존재로 태생이 그렇게 태어났단 말이야. 본성적으로. 사람을 사람답게 한다는 거 결국 인과 의를 쌓으면 본성에 따른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고. 2번 유교, 인간의 욕구 중에 본성의 발현을 가로막는 욕구를 극복해야 된다. 당연하죠. 그렇죠. 그걸 다른 말로 사욕이라고 부릅니다. 사욕. 본성의 발현을 가로막는 욕구 이퀄 사욕을
극복해야 된다. 추구하면 안 되고. 사사로운 욕심 같은 걸 버려야지 인간의 본성을 발현할 수 있어. 인간의 본성, 선한 본성을 발현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번 도가. 도는 인간의 감각으로 인식할 수 없지만 우주 만물을 난다. 이거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각으로도 인식할 수 없고요.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사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도라는 걸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감각으로도 안 되고 추가로 이제 노자가 주로 많이 강조했던 게 언어로도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언어를 가지고 도를 표현할 수 없어. 도를 도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건 인간의 어떤 생각을 넘어선 어떤 거대한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감각으로도 언어로도 표현하거나 인식할 수 없는 대상이다. 이런 것들을 항상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대신에 도의 원리가 우주 만물을 낳은 건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니까. 4번 도가 인위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당연하지, 그치? 인위에 얽매이지 않는 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무위. 자연에 따르는 삶을 뭐라 그래? 자연. 그 무위 자연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지. 5번 유교와 도가. 학문의 완성된 경지에 이르러 자신의 명성을 높여야 된다. 도가가 제일 싫어하는 태도입니다. 유교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 학문의 완성된 경지에 이르러 가지고 사람들에게 유명해져서 명성이 높아지면 결국 그게 뭐가 돼? 우리 부모님도 높이는 게 된단 말이야. 효의 완성이 뭐였지? 입신양명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의 명예를 높이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그 도덕성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치면은 우리 부모님에게 효를 완성하는 것이기도 되기 때문에 좋은 거다라는 게 유교의 방식이라면 도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명성을 높인다는 거 졸라 인위적이고 특정 인위적인 명성 같은 개념에 집착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도가 입장에선 절대로 찬성할 수 없는 선지. 그렇기 때문에 6번 정답은 5번이 되는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번 시민불복종 문제죠. 시민불복종은 공리의 원리에 의해 간다. 이거 싱어죠. 뭐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여기 아래쪽에 뭐 중단하려는 악의 크기, 법에 대한 존중의 감소 이건 기출의 메타든 개념 완성이든 쌤이 정말 너무 많이 한 해설이기 때문에 이 제시문들은 개념 완성이나 기출 메타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뜻을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서는 일단 넘어갑니다. 공리의 원리 보고 싱어인 거 알 수 있죠. 시민불복종 이론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마련된 거야. 그 시민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만 가능한 거지.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시민불복종을 할 만한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이 없어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고 아예 부정의한 체제의 사회에서는 공유된 정의감 같은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항상 시민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감 혹은 정의의 원칙 같은 게 뿌리 박힌 사회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인데 그런 걸 못하게 되니까 아예 부정의한 사회에서도 안 되고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안 되고 거의 정의로운 사회, 한 99% 정의로운 사회 하지만 심각한 부정의도 존재하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회는 대체로 질서정연하면서도 정의에 대한 다소 심각한 위반도 일어나는 사회 그게 바로 거의 정의로운 사회다라고 롤스가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기억, 싱어, 시민불복종은 법 자체의 권위에 저항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싱어는 항상 뭐라 그러냐. 법 그 자체에 대한 존중심, 민주주의의 원리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은 버리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우리가 시민불복종을 통해서 위법 행위를 하더라도 법 자체를 정당화시키는 그 자체의 권위에 불복종하면 안 돼. 기본적으로 싱어는 이 법 시스템에 대한 존중 이런 걸 엄청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결국 공리를 올려주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존중심을 버리는 게 아니고 법 자체의 근원적인 권위에 저항하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법이 미운 거지. 그 법을 정당화시키는 권위 자체가 미운 건 아니라고. 롤스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은 이 법의 소위 말하는 민주적 권위에 저항해야 될 때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 어쨌든 거의 정의로운 사회 시스템, 롤스 입장에서 거의 정의로운 사회의 헌법은 정의롭고 그 헌법에 규정된 절차 자체도 나름대로 나쁘지 않게 만들어졌을 수 있지만 헌법에 근거한 절차에 따랐다고 해서 다른 말로 민주적 권위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심각하게 부정의할 수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민주적인 권위에 저항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이 법 자체가 심각하게 부정의하다면 그 권위에 저항해야 될 상황도 있는 겁니다. 다만 롤스도 절대로 헌법 그 자체에 저항하라거나 아니면 법 시스템 그 자체의 권위에 저항하라거나 그런 식으로 절대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거랑 유사한 맥락의 표현이에요. 법 자체의 권위라고 얘기하는 거는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을 훼손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싱어 입장에서 인정할 수가 없다. 법 자체의 권위에 저항하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법 전반적인 그 법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 그 자체에 저항하면 안 돼. 법 하나에 저항할 수는 있지. 이런 식으로. 니은 롤스, 시민불복종은 정당한 법에 대한 위반을 수반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그 간접적 불복종 얘기하는 거죠. 간접적 불복종이 뭡니까? 이 법을 직접적으로 불복종하는 건 내가 심각하게 부정의하다고 생각하는 그 법 그 자체를 위반하는 거를 직접적 불복종이라고 하는데 간접적 불복종은 내가 이 법이 심각하게 부정의하다고 생각하는데 얘를 직접 불복종하기에는 이 법이 뭐 반역죄라든지 이런 거라서 이 법을 위반하려면 반역을 저질러야 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시민불복종을 하는 건데
반역을 저질러 버리면 체제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무너뜨리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 직접 불복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거 말고 다른 이 법이랑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게 심지어 정당하다고 해도 그 법을 간접적으로 위반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호소를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저 법이 마음에 안 드는데 어쩔 수 없이 저 법을 직접 위반할 수가 없으니까 이 법을 대신 위반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간접적 불복종을 할 수 있는 상황. 시민 불복종은 그래서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을 궁극적으로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해도 그걸 위해 가지고 정당한 법을 위반하면서 어그로를 끌 수 있는 그런 간접적 불복종의 상황을 얘기하는 선지로서 이 선지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디귿, 싱어 롤스, 다수에 의해 공유된 정의가는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다. 싱어는 맞고 롤스는 틀려요. 싱어 같은 경우에는 롤스를 비판하면서, 일단 롤스부터, 롤스는 다수에 의해 공유된 정의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의의 원칙입니다.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정의의 원칙이라고 불리는 다수에 의해 공유된 정의관은 절대 시민복종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롤스는 거의 이 정의의 원칙이라는 개념 자체를 일종의 신주단지 모시듯이 한단 말이야. 말하자면 가장 정의로움 그 자체에 가까운 원칙이란 말이야. 정의의 원칙이. 롤스 입장에서 정의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어쨌든 롤스 입장에서는 정의의 원칙이나 정의의 원칙이 깔끔하게 잘 반영되어 있는 헌법은 절대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런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는 법들이 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싱어 같은 경우에는 롤스의 그런 생각을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야, 그건 너무 이상적인 생각이야. 정의의 원칙이라는 게 너무 이상적인 개념이야. 이 롤스 네 말에 따르면은, 싱어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싱어 입장에서 롤스를 비판할 때, 야, 롤스 네 말에 따르면 그럼 정의의 원칙이 완전하게 실현된 사회는 100% 완벽하게 정의로운 사회겠네? 그럼 롤스는 맞아, 그렇지 라고 예스라고 대답할 거거든. 그럼 싱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럼 그 사회는 더 이상 개선될 여지가 없겠네?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이 사회는 더 이상 개선될 여지가 없고 완벽하다 이런 게 어딨냐고. 세상에 그런 건 없다고. 너무 이상주의적인 개념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다수에 의해서 공유되고 있는 정의관이라고 해도 수정될 수도 있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싱어 입장에서는 공리의 증진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수에 의해서 공유된 정의관이라는 게 공리 증진을 막고 있다면은 그 다수에 의해서 공유되고 있는 이 정의관도 부정의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다수에 의해서 공유된 정의관에 대해서도 저항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도 교체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싱어의 입장이기 때문에 싱어는 맞고 롤스는 틀린 선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답은 1번, 니은만 맞는 게 됩니다. 8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화산업은 소비자 욕구가 실현될 수 있는 것처럼, 문화산업 얘기하고 있으면 아도르노 호르크하이머 떠올리면 되거든요. 문화산업론. 소비자 욕구가 실현될 수 있는 것처럼 제시하지만 그 욕구는 문화산업에 의해서 사전 결정된 거야. 소비자는 꼭두각시처럼 문화산업에 의해서 지금 조종당하고 있는 거야. 소비자의 욕구는 사실 문화산업이 만들어낸 거라고. 소비자가 자신을 영원한 소비자로 느끼게 되는 것이, 생산자나 뭐 주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소비자로만 느끼게 만든다고. 나는 그냥 지갑 열어가지고 이거 사는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문화산업 혹은 자본주의의 논리고, 문화산업은 그 위치가 확고해질수록 소비자의 욕구를 조종할 수 있게 된다고. 더 능란하게 다룰 수 있게 되고, 능수능란하게. 문화산업은 소비자의 욕구를 만들어내고 심지어 소비자의 재미를 몰수할 수도 있어. 원하면은 소비자 재미를 뺏어버려가지고 너 재미없지? 재미를 느끼려면 요거 사. 이런 식으로 막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문화산업의 생산물은 소비자를 휴식 시간에도 잡아놓는 거대한 경제체계 일부이다. 사실 여러분들은 이거 좀 공감돼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휴식 시간에 뭐 합니까? 인스타를 하잖아. 그럼 누가 만든 거야? 인스타그램을 만든 그 회사의 어떤 말하자면은 이 사업 기획자들이 니들을 어떻게든 휴식 시간에도 계속 잡아놓고, 인스타그램 계속 쇼츠 같은 거 넘기다 보면 광고 같은 것도 뜨잖아요. 그 광고를 계속 보게 만들고, 그래서 니들의 욕구를 만들어내는 거야. 원래는 굳이 살 필요도 없는, 쌤이 얼마 전에 그걸 샀거든. 그 경추 베개를 샀어. 그 경추 베개가 이제 목을 이제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그걸 사면은 거기 광고가 이렇게 막 이걸 사니까 5시간만 자도 깨우네요. 막 이렇게 막 해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문화산업론을 공부를 하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야. 참 난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말아야지라고 하는데도 나도 모르게 사실 홀린 듯이 들어가서 보게 돼. 그래서 샀거든요. 그 사실 생각보다는 조금 만족스럽기는 해. 내가 느낀 것보다. 내가 사고 나서 되게 후회를 많이 했거든. 내가 아도르노가 저격하는 사람이 됐거나 완전히 꼭두각시가 돼가지고 이 광고에 노란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사고 나니까 조금 만족스럽긴 한데, 약간 그게 또 이 광고를 보면서 이 광고 본 사람들이 막 이만큼 칭찬을 했다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들을 광고에서 계속 우리한테 주입을 하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거에 약간 세뇌당한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런 게 전형적으로 아도르노가 말하는 휴식 시간에도 계속 인스타 보게 만들고, 그거 보면서 광고도 동시에 보게 만들고, 이런 과정들을 저격하고,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니들을 문화산업의 일부분으로 만들어 가지고 계속 제품을 사게 만들고, 이 미술 작품을 사게 만들고
게임 굿즈를 사게 만들고 쓸데도 없는 것들을 자꾸 사게 만드는 그런 문화산업을 저격하고 있다는 거지. 1번 문화산업은 생산물을 통해 소비자의 욕구를 조종한다. 맞죠? 소비자의 욕구를 끊임없이 조종합니다. 문화산업은 소비자의 문화체험 양식에 영향을 미친다. 문화체험 양식이라는 걸 굉장히 수동적으로 만드는 거야. 주체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비판하게 만들고 스스로 창의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문화산업이 짜놓은 틀 안에서만 놀도록 만드는 게 문화산업의 방식이야. 문화산업은 소비자를 주체적인 문화수용자로 변화시킬 수가 없죠. 굉장히 수동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수동적인 문화수용자. 끊임없이 지갑을 열게 만드는 방식인 거지. 문화산업은 규격품을 만들듯이 소비자를 재생산한다. 소비자들도 다 똑같이 만들어. 그냥 인스타를 보면서 비슷한 컨텐츠를 계속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만들면 자기들이 지갑 열게 하기 편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거지. 문화산업은 여가 시간에 활발한 소비가 일어나도록 유도한다. 그렇죠? 유도한다. 휴식 시간에도 잡아놓는다고. 휴식 시간에도 잡아놓고 계속 뭘 사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컨텐츠를 구매하게 만들고 구독을 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그 문화산업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는 거. 적절하지 않은 건 3번 되겠습니다. 9번. 가불의 입장으로 적절한 거 고르기. 배아. 이것도 독해 문제에 가깝죠. 배아 복제랑 관련된 문제입니다. 배아는 인간 생명체로 성장할 가능성은 있지만 배아가 인간은 아니야.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인간과 같은 도덕적 지위를 주긴 어렵다는 얘기로 가겠지. 단순한 세포 덩어리거든. 아직까지는. 나중엔 성장할 수 있겠지만. 성인과 같은 도덕적 지위 없어. 그러니까 배아 복제 허용해도 돼. 이게 갑의 입장이고. 배아는 인간 생명의 초기 단계야. 인간의 발달 과정은 선명한 경계선이 없다고. 아니 배아가 그럼 인간이 아니야? 그러면은 어디까지부터가 인간인데 한 8주, 9주, 뭐 그 이상으로 막 9개월, 6개월 뭐 이 정도 됐을 때 특정 기준이라는 게 명확하게 존재한가? 그거는 그냥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뿐이고 실제로는 연속적인 과정이잖아. 애초에 우리가 정자, 난자가 합쳐져가지고 수정란이 될 때부터 우리라는 존재는 탄생한 거라고 봐야 되고 그게 쭉 이어져 가면서 우리라는 존재가 탄생하는 거니까 배아라는 존재도 아직까지는 막 인간의 눈이 보인다든지 코가 보인다든지 그러진 않아도 배아 줄기세포 정도만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해도 어쨌든 인간이라고 보고 인간과 똑같은 도덕적 지위를 줘야 된다. 그 배아를 죽이거나 막 복제하거나 이러는 건 일종의 살인행위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입장이 될 거예요. 배아도 성인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가져야 된다. 배아 복제는 금지. 배아는 인간이 될 잠재성을 지닌 존재다. 잘 봐야 돼. 이 사람이 배아 복제를 허용한다고 해서 잠재성도 없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고. 이건 글을 꼼꼼하게 봐야 되는 문제죠. 여기 분명히 성장할 가능성은 있는데 도덕적 지위는 없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장을 잠재성을 지녔다라고 얘기하는 건 갑이 하는 얘기가 맞아요. 다만 아직은 도덕적 지위가 없다는 거지. 니은 인간과 유전적으로 같은 배아의 활용을 권장해야 되면 안 되죠. 배아 복제 금지하자고 얘기했는데. 인간은 발달 단계에 따라 도덕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연속적인 과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선명한 경계선 없다 얘기하잖아요. 단계별로 어떤 선을 딱 그어가지고 여기서는 없고 여기선 도덕적 지위가 이제부터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 쭉 이어지는 과정이니까 항상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고 보는 게 맞고 리을 갑가을 배아 복제는 배아를 수단으로 다루는 행위이다. 여기는 도덕적 지위를 안 가지니까 배아 복제를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라서 얘는 어차피 인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수단적으로 다뤄가지고 막 실험해도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얘는 배아 복제 배아를 수단으로 다루는 건데 배아도 인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단으로 다루는 행위라는 건 둘 다 인정하고 수단으로 다루는 행위라도 해도 된다. 인간 아니니까. 여기는 인간이니까 수단으로 다루는 행위 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라서 2번에 정답으로 잡아줄 수 있는 문제겠죠. 10번입니다. 사형이랑 관련된 문제. 첫 번째 사상가. 사회계약은 계약자들의 생명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계약을 할 때 생명 보존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사실 사회계약론자들이 전반적으로 다 하는 얘기긴 합니다. 남을 희생하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길 원해? 너 그러면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놓을 수 있어야 돼. 이게 뭔 얘기하는 거야? 생명권의 양도를 얘기하는 거야. 사형이랑 관련해서 생명권의 양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사회계약론자인 루소죠. 생명권을 양도해서 사형제라는 걸 만들어야 돼. 결국 그건 우리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살인자에게 죽지 않기 위해 가지고 내 생명권도 양도해서 사형제를 만드는 거야. 이런 논리죠. 형벌은 범법 행위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가혹성만 갖춰야 돼. 너무 과한 가혹성을 갖추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왜냐하면 너무 가혹하게 되면은 범죄자의 고통만 이만큼 올라가고 형벌이 너무 가혹해지면 오히려 범죄 예방 효과는 떨어지거든요. 베카리아라는 사람에 따르면. 그러니까 범죄 예방 효과는 요만큼밖에 안 되고 너무 가혹한 형벌이라서 오히려 사람들을 더 잔혹하게 만들어서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나게 만들 수도 있어. 여러모로 범죄 예방 효과도 떨어지는 데다가 범죄자에 대한 고통은 되게 심해져가지고 공리가 저해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베카리아의 논리. 종신노역형 강조하는 거 보면서 베카리아인 거 확실히 알 수 있고요. 사형보다 범죄 의도를 제지하는 데 필요한 엄격함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 사형이 오히려 엄격함이 좀 떨어질 수 있어. 오히려 종신노역형의 엄격함이 더 많아. 이런 건 출제될 수 있어. 니들은 이거 문제로 나오면 되게 헷갈릴 거야. 사형이 종신노역형보다 잔혹한 건 사실이지만
엄격함이라고 얘기하면 종신노역형이 훨씬 더 엄격해. 왜 그런지 알아? 사형이 잔인하긴 훨씬 잔인하지.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목을 자르는 게 당연히 영원히 노동을 시키는 것보다 잔인하지. 근데 엄격함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게 곧 범죄 예방력을 뜻하는 것인데 엄격함이라는 개념은 결국은 이 형벌의 지속도에서 나온다고 베카리아는 얘기합니다. 종신노역형은 지속도가 거의 무한대잖아요. 죽을 때까지 가둬놓고 노동을 시키니까. 그러니까 되게 엄격하게 느껴지고 이거에 대해 가지고 범죄 예방 효과가 훨씬 더 크고 그걸 통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공포심을 더 많이 줄 수 있어서 공리를 증진할 수 있는데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형은 별로 잔혹하긴 해도 엄격하진 않아. 왜냐하면 사형은 순식간에 끝나버려서 지속도가 꽝이거든. 강도만 겁내 세고 잔혹도만 겁내 높거든. 그러니까 범죄 예방 효과는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나올 선지가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사형에 비해 종신노역형이 더 엄격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맞는 선지가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 대부분 이거 틀렸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사형이 더 잔혹하긴 하지만 엄격함은 오히려 종신노역형이 더 높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범죄 예방력은 종신노역형이 더 높다. 이런 식으로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문장이에요. 살인을 한 사람에게 법적으로 집행되는 사형 외에 범죄와 보복의 동등성은 없다. 칸트죠. 동등하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칸트죠. 동해보복적 응보주의. 보복법만 형벌의 질과 양을 제시할 수 있어. 종류도 그리고 세기도 결국은 똑같이 갚아주게 된다는 똑같이 갚아줘야만 된다는 동해보복적 응보주의에서 나오는 거야. 루소, 베카리아, 칸트, 루베칸. 루소부터 갑니다. 이거 A 위치에 들어가려면은 루소가 예스고 나머지는 다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오로 둘 다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루소만 맞고 베카리아, 칸트는 둘 다 틀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형 집행은 시민의 이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 이거는 기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야, 그지? 기여할 수 있는가라고 사실을 물어보고 있단 말이야. 이게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이게 가능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있으면은 루소 당연히 예스라고 하겠죠. 사형을 집행해가지고 시민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거니까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거니까 루소 입장에선 전체의 이익을 증진하기에 되게 좋은 거고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거인 거 맞습니다. 루소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회계약에서 생명권을 양도를 해서 사형을 만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루소 맞고요. 베카리아 입장에서 사형이 시민의 이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베카리아 입장에서 X라고 봐야 돼. 사형이라는 거는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데 잔혹성만 너무 높아가지고 오히려 공리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베카리아는 보기 때문에 기여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쪽에 가깝고 칸트는 사형 집행을 시민의 이익 증진 때문에 한다 그러면 당연히 틀렸다고 할 거예요. 칸트는 항상 정언명령에 따라서 해야 되고 정의 그 자체를 위해서 사형을 집행하는 거고 얘가 나쁜 짓을 저질렀으니까 형벌을 가하는 거지 결과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칸트 입장에서 시민 이익 증진 때문에 사형 집행을 한다 그러면 틀린 선지겠지만 칸트한테 그냥 사실적으로 사형 집행은 시민의 이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냐라고 물으면 칸트도 있다라고 대답할 겁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사실이랑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익 증진에 기여할 수도 있지.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익 증진 때문에 사용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주장할 사람이 칸트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린 선지가 되는 거야. 칸트가 동의할 수 있는 선지이기 때문에 탈락. 니은 B. 베카리아가 S고 칸트가 아니어야 됩니다. 형벌 집행 시에 범죄자의 고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가? 베카리아 입장에서 당연히 맞죠. 범죄자가 최소한의 고통을 받고 범죄 예방 효과는 높으면 그게 공리주의 입장에서 왔다지. 최고로 이제 가장 공리가 최대한으로 증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베카리아 입장에서 맞는 얘기가 맞고 칸트 입장에서는 범죄자의 고통을 왜 최소화해야 되죠? 범죄자는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끼친 해악만큼 자기가 그 해악을 그냥 돌려받으면 됩니다. 그게 정의니까요. 굳이 최소화할 이유는 하나도 없죠. 똑같이 갚아주면 그만인 거야. 그게 정의인 거고. 그러니까 칸트 입장에선 동의하지 않을 선지가 맞아서 이게 니은 선지가 맞는 거지. C는 그냥 베카리아가 S라고 하면 됩니다. 형벌이 강력한 범죄 억제책이 되려면 최고의 가혹성을 갖춰야 되는 거야. 가혹하면 안 돼. 엄격해야지. 두 개는 다른 의미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엄격함이 범죄 예방력을 뜻하는 거고 가혹성이라는 거는 오히려 형벌이 가혹하면 가혹할수록 사람들을 잔인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까지 묘사하거든요. 베카리아가. 가혹성이랑은 상관없고 엄격함을 갖춰야 된다라고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그 엄격함을 갖춘 건 종신노역형입니다. 최고로 가혹한 거는 사형이나 고문 같은 형벌일 텐데 그런 것들이 범죄 예방 효과를 끌어올려주지 않아요. 가혹함보다 엄격함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할 게 베카리아라는 이 선지 꽤 중요하니까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리얼 D, 칸트만 맞으면 돼요. 칸트가 예스라고 대답하면 그냥 맞는 선지입니다. 살인자의 생득적 인격성은 상실될 수 없는 가치를 지닌다. 당연히 기억나지? 생득적 인격성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아무리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놈이라도 시민적 인격성을 상실할지 몰라도 생득적 인격성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칸트 입장에서 맞는 것이다. 답은 니은 리을. 4번 니은 리을이 된다. 시민적 인격성은 사라져도 생득적 인격성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크게 어려운 선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11번입니다. 수령이랑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청렴 얘기가 나오면 누구야? 목민관 얘기를 하는 정약용이겠지, 그지? 이런 것도 사실 정약용 얘기를 대략 알고 있고 기출문제 좀 풀어봤으면은 이거
위에 제시문 안 읽어봐도 대충 각 봐도 나온다. 공직을 수행할 때 염치를 발휘해야 돼. 당연히 사람은 염치가 있어야지. 염치가 있어야 되는 얘기할 때 그 염치라는 게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도덕성을 따르려는 마음, 대충 이런 뜻이에요. 당연히 필요하죠. 수령은 사치하지 않음으로써 백성에게 모범을 보인다. 청렴 하라는 얘기가 사치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검소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는 그 전에 기출문제에서 봤던 내용이 많이 나와 있었고 글 봐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쌤이 일일이 독해해주면서 체크해주지 않을게요. 읽어보면 다 나오는 거니까. 수령은 관할하는 관청에 불필요한 지출이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검소하게 절제하면서 이 재물을 아껴야 돼. 실제로 백성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기존까지는 아껴둬야 되는 거지. 실제로 써야 될 때 쓰기 위해 가지고는 백성을 위한 수령의 통치는 애민을 기초로 실현되는 거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애민 정신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고 자기 가족의 생계를 이 애민을 통해 가지고 인을 발휘하는 거기도 하죠. 그렇죠? 사랑의 마음인. 자기 가족의 생계를 위해 수령의 자리에 오르면 안 되지. 자기 가족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라고 백성들을 보살피기 위해 가지고 오르는 거지. 사실 요거 제시문에 있죠. 잘 보면은 한 집안의 봉양을 위해서 만백성을 다스리는 수령의 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거 옳지 않다고 딱 적혀 있잖아. 네 집안의 부모님 막 봉양하려고 자기 가족의 생계 때문에 수령 자리에 오르고 그러면 안 된다고 적혀 있기 때문에 답이 5번이라는 거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어요. 12번입니다. 갑. 영구 평화를 위해 세계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에 국한돼야 된다. 얘기할 것도 없어. 칸트지. 확정조항 사망 외워달라고 쌤이 수업 시간에 진짜 엄청나게 많이 얘기하죠. 쌤이 막 분노 폭발해가면서 막 얘기하잖아. 제발 외워라. 정신 차려라. 확정조항이랑 예비조항 6항 정도 안 외워두면 니네 나중에 큰일 난다. 이런 얘기 맨날 하잖아요. 확정조항 사망이죠. 그렇죠? 세계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 이꼴 환대권에 국한된다. 여기 중요한 문장이 나와 있는데 세계시민법의 논의는 박애가 아니라 권리야. 세계시민법을 얘기할 때 우리가 환대권이라는 어떤 나라에 가서도 환영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그 환대권은 박애 때문에 보장받는 게 아니에요. 박애는 사랑의 마음이잖아. 칸트는 기본적으로 자연적 경향성 싫어하잖아. 막 사랑해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해줘야 된다 이런 게 아니야. 의무 때문이고 권리 때문이야. 왜냐하면 환대권은 기본적인 인권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우리가 이 환대권을 지켜줘야지 보편적인 국가들 간의 우호의 조건들이 만족되면서 평화가 마련될 기틀을 마련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의무 때문에 하는 거기도 하고 권리, 이건 인권이기 때문에 하는 거기도 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박애가 아니야. 모두를 평등하게 사랑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의 도덕적인 의무라서 혹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권리라서 지켜주는 거예요. 환대권은. 우호란 한 이방인이 낯선 땅에 도착했을 때 적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 환영받을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대신 조건은 붙어 있죠. 한 이방인이 낯선 땅에 도착해서 적대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을 때 우호받을 권리를 얘기하는 조건부 권리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국제정치는 권력을 얻기 위한 투쟁이야. 딱 봐도 현실주의죠. 그렇죠? 국제정치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든 간에 권력이 항상 1차적 목표야. 결국 힘을 얻기 위한 투쟁이라고. 결국 이 세상은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현실주의 방식.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정책은 권력을 유지하거나 확정하거나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그게 뭐 동맹이든 그 외에 뭐 전쟁이든 침략행위든 뭐 수많은 뭐 국가가 하는 발언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결국은 권력을 위해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현실주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기억 칸트. 우호의 권리는 조건부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다. 그 조건이 뭐라고? 적대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조건이 붙어 있으면 환대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환대권은 절대적인 권리라고 할 수는 없어. 조건부 권리지. 적대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은 일본에서 뭐 누가 오면은 환영합니다라고 해주는 거지. 일본에서 온 놈이 막 이 조선 놈들 옛날에 우리 식민지였는데 막 이따위로 행동하면 당연히 우리가 환영해줄 권리도 아예 없는 거다. 그런 권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니은 현실주의. 자국의 이익 증진을 위해 국가 간의 동맹이 수립된다. 현실주의 입장에서는 국가 간의 동맹뿐만 아니라 뭐 그 외에 뭐 국가 간의 뭐 동맹이 아니라 여러 가지 외교 정책들, 국가 간의 뭐 전쟁들 이런 것도 싹 다 자국의 이익 증진을 위해 가지고 시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국가는 결국 자국의 이익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삼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겁니다. 디귿 현실주의, 주권 국가보다 상위의 권위를 가진 기관이 있을 수 없어요. 현실주의 입장에서는 주권 국가까지밖에 없고, 그리고 현실주의가 기본적으로 이 국제 정치를 뭐라고 그래? 무정부 상태라고 한단 말이야. 무정부 상태. 무정부 상태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한 국가 안에서는 정부가 있기 때문에 개인보다 상위의 권위를 가진 정부가 있는 거잖아. 근데 국제 정치에서는 국가들 위에 국가들을 통솔할 수 있는 정부 이런 개념이 아예 없다고. 그 주권을 가진 거는 개별적인 국가들 뿐이고 그 주권을 가진 개별 국가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이 결국은 국제 정치의 무대이기 때문에 뭐 평화를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주체들도 오로지 국가들밖에 없습니다. 국제 정치에서 의미가 있는 주체들은 오직 국가뿐이다라는 얘기가 기본적으로 현실주의가 맨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권 국가 위에 있는 권위를 가진 기관 그딴 건 없어요. 무정부 상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리얼 현실주의랑 칸트. 국제 정치 영역은 도덕 법칙의 지배를 받는
한다. 현실주의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칸트 입장에서 도덕 법칙의 지배를 받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는 주장할 수 있겠지만 칸트는 항상 도덕과 정치가 일치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덕과 정치가 합치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제 정치에서도 인격체로 취급되는 국가들이 마치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 도덕적인 규칙들을 지키듯이 국가들끼리도 지켜야 된다. 도덕 법칙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칸트라면 현실주의 같은 경우에 도덕 법칙 그딴 게 무슨 필요가 있어. 결국은 힘의 논리고 결국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이지. 이런 식의 입장을 띠고 있다는 부분에서 현실주의가 동의를 못해줘서 답은 1번 기억 니은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어요. 13번. 서양 사상가 갑, 동양 사상가 을입니다. 잘 보셔야죠. 서양 사상가라고 친절하게 알려줬고 을은 동양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 갑, 현자는 삶에서 도피하려고 하지 않고 삶의 중단을 두려워하지 않아. 가장 긴 시간이 아니라 가장 즐거운 삶을 누리려고 노력해.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이것도 쌤이 개념 완성에서도 진짜 많이 봐줬고 기출의 메타에서도 많이 봐줬던 제시문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에피쿠로스 모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어떤 친구들이 막 물어봐요. 쌤 이거 에피쿠로스라고 뭐 에피쿠로스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 아니에요? 맞지? 그게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제시문을 많이 보면 눈에 띈다니까. 제시문을 반복해가지고 분석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야? 삶에서 도피하려고 하지 않아. 삶에서 막 도피해가지고 일부러 죽으려고도 하지 않고 삶의 중단을 두려워하지도 않아.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야. 긴 시간이 아니라 가장 즐거운 삶을 누리려고 한다고. 영생을 갈망하고 이러지 않는다고. 불멸을 갈망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지금 이 순간 행복하려고 노력한다고.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니? 영혼의 행복. 아타락시아. 라고 부르는 이런 스타일의 어떤 서술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쓰는 서술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시면서 뭔가 특정 단어로 알아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에피쿠로스의 전반적인 이론을 알면서 아 이런 말도 하고 그랬구나 이런 것들을 기출의 메타라든지 개념 완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제시문 분석하는 과정에서 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딱히 힌트가 없어도 알아보셔야 돼요. 반드시. 이거 아타락시아 말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지금 외우세요. 이 문장 정도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쓴 표현이구나. 을 진인은 삶에 집착하지 않고 죽음을 피하지 않는다. 이건 대놓고 표현이 하나 있잖아. 진인. 참고로 있잖아. 여기 현자라는 이 표현. 이거 사실 동양 사상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하거든. 근데 서양에서 만약에 이거 죽음 관해서 이게 나오면은 에피쿠로스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하기는 해. 이게 100%의 힌트는 아닌데 현자라는 단어를 쓰면 에피쿠로스의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진인이란 건 빼박이지, 그치? 지진신천성 이렇게 해가지고 도가의 이상적 인간상 중에 하나죠. 지인, 진인, 신인, 천인, 성인 이렇게 있는 것 중에 삶에 집착하지 않고 죽음을 피하지 않아요. 세상에 태어났다고 기뻐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다고 슬퍼하잖아요. 뭔가 약간 초탈한 그 느낌 있죠, 그렇죠? 무의하게 인위적인 감정 같은 거 개입시키지 않고 무심히 왔다가 그냥 무심히 가. 그냥 세상에 이 도의 원리에 따른 순환이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고 있으면 도가. 1번 에피쿠로스 학파. 죽음은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는 물리적인 현상이다. 분리되는 거 아니에요. 둘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냥. 죽음은 물리적인 현상인 건 맞거든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원자론이기 때문에 영혼이든 육체든 둘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죽으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원자들이 흩어져 가지고 영혼과 육체가 둘 다 사라져.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돼 가지고 뭐 이데아의 세계로 떠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플라톤이랑 입장이 완전 다르다고. 그냥 둘 다 사라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둘 다 탈락시켜주면 되겠습니다. 2번, 그러니까 영혼, 육체 둘 다 원자, 개체로 변해서 사라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표현이야. 2번 에피쿠로스 학파. 죽음이 인생의 악들을 중지시켜준다는 믿음을 버려야 된다. 당연하죠. 죽음이 인생의 악들을 중지시켜주고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건 플라톤이 주로 많이 주장하는 개념일 거예요. 그죠? 영혼이라는 게 육체 안에 갇혀 있어서 감각과 욕망 때문에 이데아를 못 보게 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죽음이라는 거는 영혼이 불멸하는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서 이데아의 세계로 가가지고 그때가 되면 인생에서 우리가 이데아를 못 보던 그런 상황들이 없어질 거라서 죽음은 오히려 해방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플라톤이라면 에피쿠로스 학파 입장에서는 죽음이 인생의 악을 중지시켜준다. 혹은 죽음이 인생의 선을 없애는 되게 나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과정들을 다 부정합니다. 죽음은 에피쿠로스 학파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랑 상관없는 겁니다. 결국 에피쿠로스 학파 입장에서는 쾌락이 선이고 고통이 악이기 때문에 공리주의랑 유사하죠. 에피쿠로스 학파 입장에서는 죽음 때문에 우리가 쾌락을 느낄 일도 없고 고통을 느낄 일도 없단 말이야. 살아있으면 죽음 때문에 느낄 일 아예 없을 거고 죽은 다음에도 죽게 되는 시점에서도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고통과 쾌락을 못 느낀단 말이야.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 뭐 죽음이 인생의 악을 중지시켜준다 이런 생각 할 필요 없는 거고 에피쿠로스 학파 입장에서.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버려야 된다는 말이 맞는 말인 거죠. 이건 맞는 선지입니다. 당연히.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잘 기억하고 있으면 당연히 죽음이 인생의 악을 중지시켜 주지도 않지. 그렇다고 인생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나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 노자, 도가 죽은 자에 대한 애도는 정확히 말하면 도가 중에서 장자야. 장자. 죽은 자에 대한 애도는 예에 따라서 마땅히 해야 된다. 이거 유교지 유교.
예에 따라서 애도하는 게 이 사람에 대한 망자에 대한 예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유교 입장이고 도가는 이제 애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죠. 감정에 휩쓸리지 말라고 그냥 받아들여라. 죽음은 자연의 순리에 따라 기가 완전히 소멸하는 거다. 기는 소멸하지 않아요. 사람이 죽어도 사람은 이제 기가 모여있는 상태, 생명은 기가 모여있는 상태고 죽으면 기가 흩어지는데 그런다고 기가 완전 사라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기들은 계속 자연 속에서 순환하면서 또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완전히 소멸한다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기는 자연에 돌아다니는 에너지라고. 이건 우리가 죽어도 자연으로 흩어지는 거지 사라지진 않아. 5번 에피쿠로스 도가 죽음 자체는 이상적인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불행이다. 에피쿠로스 아빠한테 불행 아니라고. 도가 입장에서도 불행 아니라고. 그냥 자연의 순환이야. 도가 입장에서는 자연의 순환이고 에피쿠로스 학파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 불행이다, 뭐 악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안 된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답 2번으로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어느 서양 사상가의 가상편지이다.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적절한 것은 두 명이 나오고 있죠. 선생님께서는 기술이 단지 수단일 뿐이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맨날 야스퍼스가 하는 주장이지, 그치? 가치 중립성을 인정하는 입장. 그러면서 기술 그 자체는 중립적이다라고 주장한 야스퍼스의 입장이 선생님인 건데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마 야스퍼스의 대립각을 잡는 하이데거가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현대사회에서 기술은 자연의 에너지를 내놓으라고 강요한다. 이거 하이데거가 쓰는 표현이죠, 그렇죠? 다른 말로 닥달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몰아세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술은 자연을 몰아세워서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이 양자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이 기술이라는 게 원래 타른페의 수단이 타른페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수특이나 수완이나 이제 기출문제 같은 데서 하이데거가 기술을 수단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동시에 기술의 본질은 타른페이기 때문에 이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거. 자연이라는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는 건데 그걸 수단적 가치만으로 드러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몰아세워서 그냥 에너지원으로만 생각하게 만들어.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굉장히 폭력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인간이 자연을 대하는 방식을. 그러니까 그게 좀 더 심해지면 이제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는 수준까지 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게 하이데거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이데거입니다. 저는 하이데거예요. 기술에 숨어있는 힘을 존재하는 것과 인간의 관계를 기술에 있는 힘은 존재하는 것과 인간의 관계를 규정하며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인간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변화시킨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가 기술을 중립적인 걸로 생각하고 기술의 본질에 대한 고민을 멈춰버리면 기술은 좀 위험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기술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게 아니야. 기술 그 자체의 가치 판단을 해야 돼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되면은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지배당해 버릴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하이데거 입장에서 야스퍼스를 공격하는 얘기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지. 기술이 인간과 무관하게 횡포를 부릴 수 없음을 간구한다. 이거는 야스퍼스가 하는 주장입니다. 기술은 그냥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기 때문에 인간이 세우는 가치가 결국 기술에 개입돼 가지고 기술의 횡포를 부리는 거지 인간과 무관하게는 안 돼. 이런 얘기는 야스퍼스가 하는 얘기, 가치 중립성을 인정하는 입장이 하는 얘기라서 틀렸고 기술 그 자체를 윤리적 평가의 대상으로 여겨야 된다는 게 하이데거 입장인 거야.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부정하고 기술 그 자체가 타른페의 방식에 따라서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어. 특히 현대 과학 기술은 악한 타른페 방식을 가지고 있어 라는 식으로 비판을 해야 된다는 거를 야스퍼스는 부정한다라는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려는 속성을 지닐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하이데거기 때문에 이거 바로 탈락인 거고요.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려는 속성을 지닐 수 있다. 인간이 기술에 의해서 내맡겨질 수 있다라는 거를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게 하이데거 입장이라서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있음이라고 바꿔야 됩니다. 4번 기술 활용이 인간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 둘 다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탈락이에요. 이거는 항상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야스퍼스든 하이데거든 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가치 판단이 들어갈 수 있어. 기술이 악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선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절대 부정하지 않아. 둘 다. 기술의 활용에는 원래 가치가 개입되는 거란 건 기본이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 둘 다 하는 얘기라서 탈락. 간과하지 않아서. 5번 기술이 인간의 목적에 따라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기술이 인간의 목적에 따라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건 오히려 야스퍼스도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렇죠? 정확히는 야스퍼스가 하는 얘기에 가깝죠. 그렇죠? 기술이 인간의 목적을 선하게 잡는다면은 기술도 유용하고 선한 결과를 만들 수 있어. 다만 기술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야라는 게 야스퍼스 입장이기 때문에 야스퍼스가 간과하지 않아서 틀린 선지. 그럼 정답 2번으로 이것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15번. 보시면은 분배정의랑 관련된 문제. 정의의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은 기본적 자유에 대해서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된다. 이거 롤스 입장이죠. 그렇죠?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 얘기하는 겁니다. 재산과 소득의 분배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돼야 돼.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 차등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원래 차등의 원칙이란 게 최소 수혜자한테만 이득을 주는 게 아니라 불평등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득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차등의 원칙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의의 원칙은 다원적이다. 다원적인 정의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 항상 왈처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정의의 원칙이라는 게 영역별로 달라질 수가 있어. 그 영역에 해당되는 가치별로 달라질 수가 있어. 예를 들면 경제적 영역에서의 부나 소득이라는 가치는 자유교환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분배가 돼야 되고 부나 뭐
소위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 가치들은 기본적으로 자유교환의 원리에 따라서 분배가 돼야 된다. 뭐 혹은 정치적인 권력 영역은 민주주의와 토론에 의해서 분배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영역별로 서로 다른 어떤 분배 기준이 결정돼야 된다라고 보는 게 왈처의 다원적인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원리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원리들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가치들에 따라 가지고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돼야 되고 하나는 또 공동체주의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회마다 서로 다른 정의의 어떤 정의로운 분배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입장에 해당되는 게 왈처의 공동체주의이기도 하죠. 상이한 사회적 가치들은 상이한 근거들에 따라 상이한 절차에 맞게 상이한 주체들에서 분배가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도 왈처가 전형적으로 얘기합니다.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 돈이나 권력 같은 건 서로 다른 근거에 따라서 돈은 자유교환, 권력은 민주주의와 토론에 의해 가지고 서로 다른 절차에 따라 가지고 서로 다른 주체들에 의해서 분배되는 게 맞아. 서로 다른 영역에선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돼야지라는 게 왈처의 기본 입장. 병, 정의의 원리에 따르면 과거의 상황이 사물에 대한 응분의 자격을 창조한다. 이거 맨날 노직이 쓰는 표현이라고 외워둬야지. 이건 외워야 되는 거야. 과거에 내가 정당하게 취득을 했거나 이전 양도를 받았다면은 그 사물에 대해 가지고 소유권도 있지만 응분의 자격도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노직의 입장이야. 취득과 이전 교정의 원리에 의해서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았다면 정당하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이게 쌤이 킬더킬러에서도 이걸 한번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주긴 할 텐데 분명히 노직이 취득의 원칙이나 이전 양도의 원칙이 아니면 그 누구도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얘기한 문장도 노직의 원전에 있고 취득과 이전 교정의 원리에 의해서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았다면 정당하다라는 표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노직 입장에서 교정의 원리에 의해서도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봐야 된다고 최근에 평가원이나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쌤이 실제로 노직의 원전에 근거해가지고 취득이나 이전 양도의 원칙에 의하지 않으면 정당한 소유권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지금까지 수업에서 되게 강조해 왔는데 이 입장을 쌤이 킬더킬러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살짝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둘 다 노직의 원전에 적혀있는 문장이긴 하거든요. 근데 요즘 수특이나 수완이나 학력평가 같은 데서 이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정의 원리에 의해서도 정당한 소유권이 부여는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문제를 좀 푸셔야 되겠습니다. 취득과 이전 양도의 원칙에 의해서만 소유권이 부여되는 건 아니고 교정의 원리에 의해서도 소유권이 부여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일단 기억하고 넘어가세요. 쌤이 킬더킬러 커리큘럼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롤스, 왈처, 노직입니다. 1번 A씨 같은 경우에는 롤스랑 노직이 왈처한테 비판하는 내용이 돼야 되거든. 사회적 가치를 역사적 맥락에 따라 분배해야 된다. 근데 역사적 맥락에 따라서 분배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 역사적 맥락 강조하고 이런 거 원래 공동체주의자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거든. 더뷸리의 아리스토텔레스나 맥킨타이어 그리고 왈처 같은 사람들도 이걸 공통적으로 강조합니다. 이거 역사적 맥락, 그 사회의 역사적 맥락, 그 사회의 상황, 그 사회의 전통 이런 것들을 따를 필요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분배가 결정될 수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공동체주의 가치관은 오히려 왈처가 얘기하는 거고 롤스 노직은 딱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 사회마다 다르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냥 모든 사회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정의의 원칙을 얘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사적 맥락에 따라야지 보편적으로 모든 사회에 똑같이 적용되는 정의의 원칙 같은 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왈처의 입장에서 롤스 노직을 비판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B랑 D가 돼야 돼요. B와 D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2번 B 같은 경우에는 왈처가 롤스한테 하는 얘기가 되는데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얘기는 롤스가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건 롤스의 입장이라서 간과한다라는 표현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롤스는 기본적 자유라는 건 제한될 수 있다고 얘기한단 말이야. 기본적 자유가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라고 무조건적인 권리는 아니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기본적 자유들끼리 충돌하는 상황. 내가 신체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기본적 자유 중에 신체의 자유가 있으니까 신체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내 신체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가 부여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때리면 안 돼요. 내 신체를 가지고. 그건 다른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그런 행동을 했을 경우에 내 신체의 자유를 다른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 자유들끼리 충돌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내가 감옥에 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때는 내 신체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는 거죠.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 자유도 다른 사람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한다면 제한될 수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라서 간과한다가 틀린 겁니다. 롤스 입장에서 맞는 얘기라서 틀렸다. 3번 D 같은 경우에는 왈처가 노직한테 특정 영역의 가치를 한 개인이 독점할 수 없다라는 거 왈처 입장이 아니에요. 독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왈처 같은 경우에는 정치 권력의 영역에서 굉장히 토론을 잘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투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토론을 잘해서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가지고 절차에 따라가지고 사람들의 투표를 압도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독점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란 말이야. 특정 영역에선 독점 같은 게 일어나더라도 무조건 부정의는 아니야. 왈처가 경계하는 건 뭐예요?
독점보다는 지배와 전제를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부의 영역에 있는 돈을 사버리거나 경제 영역에 있는 부를 사버리거나 아니면 복지 영역에 있는 복지제도의 혜택 같은 거를 권력을 통해 가지고 강제로 뺏어오거나 이런 행동이 잘못된 거야.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침범하는 케이스가 지배나 전제라고 불리는 케이스고 그런 걸 경계하고 그런 걸 없애야 정의가 실현되는 거지 독점 자체는 있을 수도 있어요. 왈처 입장에서. 한 영역에서 그 영역에 맞는 정의로운 기준에 따라 가지고 한 개인이 모든 가치를 독점하는 상황이 있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다고. 왈처 입장에서 없다라는 표현을 날려줘야 되고 4번 이 같은 경우에는 노직이 롤스한테 자연적 사실을 조정하는 차등의 원칙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한다. 이거 보면서 약간 헷갈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롤스가 차등의 원칙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자연적 사실 그 자체를 조정한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을 거야. 자연적 사실이라는 얘기는 이제 우연성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것일 테고, 그렇지? 임의적 사실, 자연적 사실, 다른 말로 우연성이라는 표현으로 보통 많이 표현이 되니까 우연성은 임의적인 거라서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거라서 이거 자체에 뭐 응분의 자격이 있을 수 없어. 랜덤한 거니까. 자연적 사실이니까. 이건 사람들마다 천부적 재능을 다르게 타고 태어나는 거, 우연성을 다르게 받고 태어나는 건 랜덤이고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그렇게 타고 태어난 팩트일 뿐이지 이거 자체가 선하거나 악하다고 할 수 없어. 응분의 자격이 우리가 그 상황에서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런 얘기를 롤스가 하는 거라서 우연성 그 자체를 조정하는 건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노직은 롤스를 비판할 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노직이 롤스를 바라볼 때 우연성을 조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롤스라는 사람이 차등의 원칙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불평등이란 건 모두의 이익을 가져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롤스가 우연성의 영향력을 약화시켜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건 노직이 해석을 했을 때 자연적 사실을 조정한다라는 표현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성 자체를 비슷하게 맞추려고 노력을 한다 이런 의미로 노직은 받아들인다고. 롤스의 차등의 원칙 같은 거 혹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같은 것들도 재능이나 어떤 동기 같은 걸 비슷하게 타고 태어난 사람이 뛰어난 지위를 가지게 될 확률이 비슷하게 타고 태어난 사람들은 천부적 재능이나 동기를 비슷하게 타고 태어났다면 뛰어난 지위나 성공의 기회를 비슷하게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사회적 지위,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 같은 것들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똑같이 천부적 재능을 가지고 있고 동기도 비슷하게 가지고 있고 노력할 동기도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데 기회가 달라지는 건 용납 못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롤스의 관점이란 말이지. 그런 맥락에서 롤스가 사회적 지위가 분배에 어떤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건 막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상가기도 하단 말이에요. 노직은 그런 걸 받아들일 때 그러면 사회적 지위라는 걸 다 똑같이 맞추자는 말이냐. 상속세 같은 거 되게 빡세게 걷어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부모님의 계급이나 이런 걸 완벽하게 맞추려고 하는 시도는 별로 의미가 없어. 그런 거 자체는 되게 소유권을 침해하는 부정의한 행동이야 라는 식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노직이 롤스를 공격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게 실제로. 쌤은 이 표현이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런 걸 정답으로 이렇게 내버리는 순간 많은 친구들이 롤스는 실제로 우연성을 조정하려고 한다. 천부적 재능도 똑같이 맞추려고 하고 사회적 지위도 우연하게 타고 태어난 것들 모든 걸 똑같이 맞추려고 한다라는 식으로 오해할 수 있어서 되게 위험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롤스는 엄밀히 말하면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회적 지위를 똑같이 맞춘다. 혹은 우연성에 타고 태어난 모든 것들을 조정해가지고 똑같이 맞추려고 한다. 이런 사람 아니거든. 우연성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력을 완화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거 두 개는 명확하게 다르단 말이야. 지금 쌤이 하고 있는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된다면은 개념 완성을 안 듣고 온 친구들이거나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분배정의 저스티스 개념 완성으로 가셔가지고 롤스 개념 파트에서 우연성이랑 관련된 얘기를 롤스가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다시 한번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엄밀히 말하면 롤스가 우연성 자체를 조정한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노직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야. 그걸 가지고 이걸 정답 선지로 낸 거고 실제로 노직 원전에 적혀있는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정답인 건 맞는데 노직이 롤스를 비판하는 걸로 이렇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실제로 노직이 롤스를 그렇게 비판하기 때문에 맞는 선지인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사실은 롤스가 우연성 그 자체를 조정한다라는 표현 틀린 겁니다. 우연성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한다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니까 그것만 잘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5번 F 같은 경우에는 롤스가 노직한테 정의의 원칙이 모든 구성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를 롤스가 얘기하지 않죠. 롤스 입장에서 정의의 원칙은 모든 구성원에게 의무를 부여합니다. 그거랑 관련해서 시민불복종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정의의 원칙이라는 게 심각하게 부정의하다면 우리에게 시민불복종의 어떤 의무가 생길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롤스가 하기 때문에 정의의 원칙을 통해 가지고 일단 정의의 원칙을 따른 분배 절차를 만들어야 된다는 의무 같은 거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전반적으로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롤스 입장에서 아니다라는 표현이 틀려서 그냥 탈락되는 선지 되겠습니다. 정의의 원칙은 모든 구성원에게 정의의 원칙에 따른 분배를 실현할 의무를 부여한다라는 식으로 좀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럼 답은 4번이고요. 16번. 원조입니다.
원조의 목적은 극단적인 빈곤, 다른 말로 절대적 빈곤이라고 부르죠. 그걸 줄여서 인류 전체의 복리를 증진하는 거. 이건 전형적인 공리주의의 논거로 싱어가 얘기하는 원조론입니다. 이익평등 고려 원칙 이런 것도 나와 있고 절대 빈곤자들을 도와야 된다 이런 것도 싱어가 항상 하는 얘기죠. 원조의 궁극적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들의 자유와 평등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거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자유와 평등이 확립되면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는 거고 자유와 평등이 확립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질서정연한 사회가 아닌 겁니다. 그 원조의 궁극적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랑 사실상 같은 문장이에요. 원조를 제공하는 질서정연한 그 자유와 평등이 이미 확립되어 있는 사회들은 부정주의적으로 행위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다른 말로 온정적 간섭주의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 부권주의적 간섭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둘 다 무슨 의미냐면 강제로 개입한다는 의미예요. 따뜻한 마음을 온정전이 아니야. 온정적이야. 온정적.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간섭하든 온정적.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간섭하든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간섭을 하든 부정이라는 게 그런 뜻이거든. 아버지 같은 감정을 가지고 간섭을 하든 어쨌든 강제 개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원조를 하는 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고통받는 사회에 원조를 할 때는 강제 개입이 들어가면 안 돼라는 롤스의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롤스인 거 확인하시면 되고 기억 싱어 원조 주체는 자기 희생에 이 단어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온정적 간섭주의, 부권주의적 간섭주의 이런 거. 싱어 원조 주체는 자기 희생에 따른 고통을 고려해야 된다. 당연히 고려해야죠. 자기 희생에 하게 되면은 고통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공리가 증진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야. 내가 너무 과도하게 희생을 해버리면은 내가 이 절대 빈곤에 유사한 수준의 고통을 받을 정도로 희생을 해버리면은 사실은 절대 빈곤을 내가 해결해줘가지고 저 사람들의 고통을 이만큼 제거해주더라도 내 고통이 이만큼 생겨나가지고 공리가 저해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고려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너무 과도한 자기 희생은 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싱어 입장에서는. 니은 롤스 고통받는 사회를 위한 온정적 간섭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대로 말하는 거죠. 그렇죠? 부정주의적인 간섭, 온정적 간섭, 부권주의적 간섭 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조할 때는. 디귿 롤스 고통받는 사회는 원래 원조 대상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아 원조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디귿 롤스 자유가 확립되지 않은 사회가 모두 원조 대상은 아니다. 이거 롤스 입장에서 맞죠. 왜? 자유가 확립되지 않은 사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서정연하지 않은 사회란 말이야. 그럼 거기는 고통받는 사회만 있는 게 아니야. 무법국가라는 개념도 있단 말이야. 이게 고통받는 사회도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무법국가라는 미친놈들도 있어가지고 얘네들은 원조 대상이 아니거든. 얘네들은 전쟁 대상이란 말이야. 고통받는 사회에 원조할 때는 강제 개입하면 안 되고 온정적 간섭주의 하면 안 되지만 무법국가에는 강제 개입해야 돼요. 얘네들도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주긴 해야 되는데 원조로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전쟁으로 질서정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원조 대상은 아니다라고 하면 맞는 얘기인 게 무법국가는 원조 대상이 아니거든. 고통받는 사회가 원조 대상이거든. 그러니까 디귿 선지도 맞는 선지. 답은 4번이 되는 거고. 갑과 을 원조는 인류의 행복 증진을 위한 무조건적 의무다. 이건 싱어 입장에서 그냥 탈락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날려주면 되는 겁니다. 롤스는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인류의 사실 롤스 입장에서 틀린 게 인류의 행복 증진을 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사실 롤스 입장에서 틀린 거겠지. 인류 전체의 행복 이런 건 공리주의가 얘기하는 거니까. 싱어 입장에서 인류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원조를 한다까지는 맞지만 무조건적 의무라는 표현이 틀린 거예요. 롤스 입장에서는 이게 틀렸고 인류의 행복 증진, 공리를 증진한다는 얘기라서 싱어 입장에서 무조건적 의무다 그러면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원조라는 건 보편적 의무긴 하거든. 그러니까 나라를 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요구되는 의무긴 하는데 의무가 항상 부여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 내가 원조를 해서 공리가 증진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원조 의무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조건이 안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조건은 항상 공리 증진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라서 무조건적 의무라고 표현하면 싱어 입장에서 무조건 틀리고 롤스 입장에서 인류의 행복 증진이라는 게 틀리고 그래서 리을 선짓 알려주면은 정답은 4번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16번까지 풀어봤고요. 17번 음식이랑 관련된 문제 별로 어렵지 않죠, 그렇죠? 좋은 음식을 탐내고 어쩌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어리석은 일이고 덕 있는 선비 얘기 나오니까 이거 유교겠네요. 선비는 유교의 이상적 인간상으로 유일한 거니까 배불리 먹을 타령을 하지 않아서 허물이 없도록 공양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제 불교입니다. 바로 공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렇죠? 밥을 먹는 것 또한 수행의 일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불교의 입장이라서 이것도 유교 불교인 거 확인하면은 사실 쭉 풀어보면 되는 건데 풀다가 좀 헷갈리거나 좀 어려운 선지가 있다 그러면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가면 되는 거지.
음식 재료의 출처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삼가야 된다. 잘 봐. 좋은 음식을 탐내야 된다. 맛없는 음식은 찡그려야 된다. 음식이 생겨난 바를 모르면 안 된다. 그럼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음식 재료의 출처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삼가야 되는 게 아니죠. 해야죠. 음식이 생겨난 바를 모르면 어리석다 그러잖아. 도덕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1번 바로 틀린 선지 정답이고요. 2번 유교 음식 섭취에 관한 예절을 익히는 건 수양의 일환이겠지. 이거 안 읽어봐도 알잖아. 유교 입장에서 항상 예절이 중요하고 예가 중요하니까 음식 섭취할 때도 예를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겠지. 허물이 없도록 밥 먹을 때도 허물이 없도록이라는 게 도덕적인 실책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3번 불교 음식이 맛을 탐닉하기 위한 대상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 그렇죠? 불교 입장에서 뭐든 집착하면 안 된단 말이야. 탐욕스럽게 막 즐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탐닉이라는 게 탐욕스럽게 즐긴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 당연히 알아야죠. 그렇죠? 밥을 받는 것이 단지 몸을 지탱하여 도업을 이루기 위한 거라는 거야. 최소한의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흡수해가지고 수양을 하기 위해 가지고 밥을 먹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수행을 하는 것이지 막 탐욕스럽게 먹고 막 그러면 안 된다고. 마시거나 씹는 소리 내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다 비슷한 맥락이고 음식의 의미를 성찰하는 것은 깨달음을 위해 필요하죠. 당연히 음식이란 게 결국은 나와 모든 존재들이 다 연기에 의해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깨달으면서 음식의 의미를 통해 해탈의 과정으로 나아간다는 게 불교 입장이고 바로 공양, 밥 먹는 건 수행이다. 가와 나 음식을 먹을 때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절제해야 된다. 유교나 불교나 뭐 에피쿠로스 학파든 아리스토텔레스든 전반적으로 다 하는 얘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윤에 나오는 모든 사상들이 음식 먹을 때 과도하게 욕심내지 마라 라는 얘기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니까 우리 앞에서 개념에서 열심히 들으셨다면 무난하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제시문을 꼼꼼하게 읽어봐도 사실은 독해로 다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럼 답은 1번이 되고 18번. 이 문제 조금 헷갈렸을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들어갈게요. 자연 상태는 모든 인간을 떨게 하는 공통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만만투로 간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로 간다. 홉스죠. 홉스인 건 바로 아셨을 테고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나오는 순간 모든 인간을 떨게 만드는 공통의 힘이 다른 말로 전제군주 혹은 국가 이 전제군주가 대표하는 국가 뭐 이런 개념을 의미합니다. 리바이어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커먼웰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쨌든 주권이라는 게 아직 없다고. 국가 단위의 힘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 국가 단위의 힘이 생겨나가지고 인간들을 좀 무섭게 해줘야지 인간들이 서로 죽이지도 않고 다툼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직 없는 상태가 자연 상태라서 모든 인간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상태라는 거지. 이 비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국가 속에서 자신을 스스로 구속한다. 다른 말로 사회계약을 맺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연권을 양도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해 가지고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권리를 대부분 다 국가에 양도하고 대신에 생명을 위한 자기 보존권만 자기가 직접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양도를 해가지고 국가가 엄청나게 강력한 파워를 가지게 해가지고 우리를 통제하게 해주는 거지. 자연 상태는 사람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공통된 법률이 없다. 이거 나오면 바로 알아야지, 그지? 로크입니다. 자연 상태에도 뭐는 있어? 자연법은 있어.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인식할 수 있는 자연적인 도덕 규칙, 자연법은 있지만 공통된 법률이 없다고.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실정법이라고 표현하거든. 실정법. 뭐 시민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쨌든 실정법이라는 게 실제로 없단 말이야. 구체적으로 뭐 국회 같은 소위 말하는 입법기관이 구체적으로 모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만들어낸 법률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자연법이라는 게 있어도 사람들 머릿속에만 있는 거고 어떨 때는 이성이 오류를 일으켜가지고 자연법을 잘못 파악하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란 말이지. 기본적으로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연스러운 도덕 규칙인 자연법의 지배를 받지만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가끔씩 자연법을 위반하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하려면 실질적인 법이 있어야 되는데 자연법 말고 공통된 법률이란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게 자연 상태고 분쟁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야. 이 실정법이 없어서. 공평무사한 재판관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연권 일부를 양도해가지고 국가를 만들어서 입법부도 만들고 행정부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려고 공동체를 결성하고 자기를 지배하에 두고자 한다. 이 표현 보고 로크인 거 바로 알아봐야 돼. 1번 홉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불의에 맞서. 자연 상태에는 불의가 없습니다. 정의도 없고요. 불의도 없고요. 선도 악도 없는 상태다라고 홉스가 항상 얘기를 하죠. 이거는 당연히 기억하고 계셨을 테니까 바로 날려주면 되는 거고요. 불의에 맞서라는 표현만 날리면 이게 사실 맞는 표현이에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연권을 행사해. 그래서 서로 불신하고 경쟁하고 공명심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서로 자연권을 행사해서 서로 찔러 죽이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으니까 막 자연권을 행사해서 서로 찔러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만만투 상태인 거야. 2번 홉스. 국가에 대한 시민의 의무는 시민의 동의 여부 무관하지 않죠. 당연히 홉스 입장에서 국가에 대해서 복종해야 돼. 절대군주에 대해서 복종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의무란 말이야. 그건 당연히 우리가 국가를 만들면서 사회계약하는 과정에서 동의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신약을 거쳤기 때문에 신성한 약속을 통해서 내 자연권 넘기는 걸 동의했기 때문에
시민의 의무가 생기는 거라서 무관하지 않아요. 3번 이거는 사회계약론서상과 누가 와도 국가에 대한 시민의 의무는 시민의 동의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동의론이니까요. 3번 로크. 이게 좀 중요해. 잘 봐봐. 첫 번째로 틀린 부분은 시민은 국가와 맺은 사회계약을 처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국가와 맺은이라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이게 사회계약을 하기 전에는 국가가 없어요. 시민들이 국가와 사회계약을 맺는 건 불가능합니다. 시민들끼리, 그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들끼리 사회계약을 맺어가지고 시민이 되는 것이고 그때 국가가 생겨나는 거라서 시민이 국가와 사회계약을 맺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회계약론자들 입장에서 틀린 표현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 대신에 있잖아. 어떤 표현으로 살짝 바꿔주면 맞냐면 이 표현이 틀렸기 때문에 일단 틀린 선지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바꿔서 해주면은 국가와 맺은도 틀렸고 그냥 이렇게 하자. 국가와 맺은도 틀렸고 사회계약을 처리하는 게 엄밀히 말하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약속을 철회한다라는 표현을 로크 입장에서 항상 들으셨을 겁니다. 저항권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국가와 어떤 약속을 맺었는데 국가가 우리의 자연권을 위협하거나 오히려 국가가 우리와 맺은 약속을 위반해버리면은 그것 때문에 저항권이 발생한다고 한데 그 저항권 과정에서 철회되는 건요. 사회계약이 아니에요. 신탁이 철회되는 겁니다. 신탁이. 신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정부와 맺은 약속이 맞아요. 이 신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입법권이라는 거 혹은 자연권의 위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양도하는 과정이 실제로 정부와 맺게 되는 신탁이란 말이야. 믿고 맡기는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믿고 맡기는 약속을 처리할 수는 있지만 로크가 정부가 이상한 짓을 한다 그래가지고 사회계약 자체를 없애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사회계약을 없애면은 국가가 없어지는 거고 옛날 자연상태로 돌아가는 건데 알다시피 자연상태는 되게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회계약을 처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신탁을 처리하라는 얘기라고 항상 알고 계셔야 돼요. 사회계약은 국가를 만드는 약속이고 신탁은 그 과정에서 정부와 맺은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가 생기고 나서 정부한테 입법부와 행정부한테 기본적으로 우리의 자연권 중에 일부인 자연권 위반 행위 같은 것들을 넘겨주는 약속을 신탁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보통 철회된다고 표현할 때 앞에 붙는 단어는 신탁이어야 되지 사회계약 자체를 철회하는 건 아니라고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쌤이 했던 얘기고요. 개념 완성 시간에. 4번 입법권은 최고 권력이지만 사회의 공공선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다. 로크 입장에서 입법권은 최고 권력이 맞아. 일반적인 상황에서. 물론 입법권 위에 더 최고의 권력이 있다고도 표현할 수 있지. 저항권이라고 부르는 로크는 국민주권론이기 때문에 입법부가 국민의 자연권을 침해하거나 국민과 맺은 약속을 어기게 되면은 입법부 위의 최고 권력으로서 절대적인 일종의 권력으로서 저항권이라는 개념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입법부가 현 상황에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입법부가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행정부보다 더 위에 있는 최고 권력이라는 거는 쌤이 개념 완성 때부터 많이 얘기했었고요. 사회의 공공선에 의해서 제한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거지 당연히. 최고의 제일 1등 권력이긴 하지만 만약에 얘가 약속을 어겨버리면 신탁이 철회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위에 있는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개념이 입법부를 깔아뭉개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맞는 선지라고 보면 돼요. 이건 실제로 기출됐던 선지로 기억합니다. 5번 홉스 로크. 평화와 안전 보장을 위해 정치 권력은 분립돼야 된다. 분립돼야 된다는 거는 로크고요. 입법부 행정부로 나눠야 된다. 이권 분립. 홉스는 분립되면 안 돼. 통합돼야지. 절대군주, 전제군주라는 한 명의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 안에 확실하게 모든 권력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홉스 입장에서 분립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19번. 자연과 인간윤리. 항상 여러분들이 빡세하는 주제. 갑, 동물도 인간처럼 고통을 느낄 수 있으며 이해관계를 갖는다. 다른 말로 이익관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익과 해악이 있어. 동물이라는 개념, 동물이라는 존재도. 왜 쾌고감수 능력이 있으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싱어. 인간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물의 쾌고감수 능력을 느끼는 동물의 이익을 희생시켜? 종차별주의야. 인간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잘못된 행동이야. 이익평등 고려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동물을 잔악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난다. 칸트죠. 이거 뭐 따로 해설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도덕성에 도움이 되는 자연적 소질을 약화시키기 때문이고 다른 표현으로 쓰면은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도 이 자연적 소질이라는 거, 동정심,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를 지키게 해주는 자기 자신의 도덕성을 지키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라서 이 자연적 소질을 해치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 위반 혹은 인간에 대한 의무 위반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단 말이지. 칸트 입장에서. 그럼 싱어 칸트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병. 지금껏 인간의 활동으로 설명되어 온 많은 역사적 사건들은 사람과 땅의 다른 말로 대지의 생명적 상호작용이야. 대지라는 존재가 인간과 상호작용하면서 결국은 인간의 활동으로만 설명되어 온 역사적 활동을 실제로는 땅도 같이 참여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대지를 강조하는 거는 대지윤리의 레오폴드라고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은 사실상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에 지나지 않고 모든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 심지어 무생물하고도 평등한 관계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레오폴드의 전일론, 전체론이라고 표현하는 사상이다. 기억부터 보면은 A가 칸트만의 입장이어야 된단 말이죠. 목적 그 자체로 간주되는 개체만이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이거 꼼꼼하게 잘 보셔야 돼요. 목적 그 자체로 간주되는 개체만 도덕적 존중의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 칸트 입장 맞아요? 틀려요? 칸트 입장에서 목적 그 자체로 간주되는 개체는 누구야? 칸트 입장에서. 이렇게 하자. 칸트 입장에서. 인간이야. 그지? 그 인간만이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다라고 얘기하면 칸트 입장에서 맞겠어? 틀리겠어? 당연히 맞지. 칸트 입장에서 맞습니다. 이건 그냥 말로 정리할게요. 칸트는 맞아. 그럼 싱어 입장에서는 어때? 싱어는 목적 그 자체로 간주된다 이런 표현 쓰지 않아. 싱어 입장에서는 공리주의 사상가들은 원래 이런 표현 안 씁니다. 이런 표현은 의무론자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목적 그 자체로 존중된다. 수단으로만 대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칸트, 레건, 테일러 정도까지 해당되는 선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일단 칸트는 맞는데 싱어 같은 경우에는 공리주의자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목적 그 자체로 간주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서 그냥 탈락인 거예요. 공리주의자들은 원래 모든 걸 공리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공리주의자 입장에서 해당되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레오폴드 같은 경우에 뭐가 확실하게 문제가 되냐면 이게 문제가 돼. 개체만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돼. 왜냐하면 레오폴드 입장에서 개체만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아니거든. 대지라는 이 생명 공동체라는 존재도 존중의 대상이거든. 도덕적 존중에. 그러니까 이 표현 때문에 레오폴드가 틀리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목적 그 자체라는 표현에서 싱어가 날아간다. 확실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해가지고 푸시면 되는 문제예요. 니은 B 같은 경우에는 레오폴드만의 입장이면 돼. 자연 그 자체는 인간의 이익과 무관하게 내재적 가치, 다른 말로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 원래 내재적 가치가 인간의 이익과 무관하게 가지는 가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수단적 가치는 인간의 이익과 유관한 어떤 가치라고 보시면 되고 인간이 쓸모 있다고 생각하면 수단적 가치가 있는 거니까 인간에게 쓸모가 있으면 수단적 가치가 있는 거니까 원래 내재적 가치가 이 표현이랑 연결되는 건 맞다면은 자연 그 자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 공동체 전체가 그 자체로 이 집단이 내재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생태 중심주의자인 레오폴드 혼자만의 입장이 맞습니다. 싱어나 칸트 같은 경우에는 자연 그 자체가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진 않거든. 싱어한테는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개체들, 칸트한테는 인간이라는 개체가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 거기 때문에 레오폴드만 하는 말이 맞고 디귿 C 같은 경우에는 싱어 레오폴드가 맞고 칸트가 틀려야 됩니다. 인간이 유정적 존재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의무에 어긋난다. 유정적 존재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애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야. 요거는 외워둬야 돼. 쾌고 감수 능력과 유정적이라는 표현은 같은 뜻이다. 감정적 생활을 한다 이런 것도 다 같은 뜻이야. 어쨌든 인간이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존재를 함부로 대하는 거 의무에 어긋난다. 싱어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존재들은 전부 다 내재적 가치가 있으니까. 레오폴드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유정적 존재라는 거는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생명이란 뜻일 거고 레오폴드는 모든 생명의 도덕적인 내재적인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면 안 될 거예요. 근데 칸트도 해당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요거는 위치를 D로 바꿔야 돼요. 칸트 입장에서도 인간이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인간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 혹은 심지어 쾌고 감수 능력이 없는 식물이나 무생물을 함부로 대해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위반된다고 앞에서 적어놨잖아. 그러니까 유정적 존재를 함부로 대하는 거 의무에 어긋난다는 얘기는 셋 다 하는 얘기입니다. 위치를 D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리얼, D 모두의 공통 입장. 욕구를 지닌 비이성적 존재가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냐. 칸트 입장에서 비이성적 존재라고 얘기하면은 이 칸트만 그런 게 아니라 비이성적 존재는 사실상 인간이거든. 아니지 인간이 아닌 존재를 얘기하는 거지. 잘못 말했다. 비이성적 존재는 이성적 존재가 인간이니까 인간이 아닌 존재를 얘기하는 건데 욕구를 지녔다라는 거는 쾌고 감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이익 관심이랑 거의 비슷한 뜻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한데 어쨌든 욕구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아닌 존재가 수단으로 사용되는 게 허용될 수 있냐. 칸트 입장에서 당연히 수단으로 사용되는 게 허용될 수 있어. 다만 학대하고 막 너무 과도하게 인간의 자연적 소질을 해치는 방식으로 너무 못되게 대하고 그러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그들을 어느 정도 가끔씩은 공감도 해주고 존중도 해주고 그런 태도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게 칸트인 거지 수단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는 게 아니거든. 수단으로만 대해도 된단 말이야. 인간이 아닌 존재들은 전부 다. 학대를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칸트 입장에서 당연히 허용될 수 있고 싱어 입장에서는 인간도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모든 존재가 다 공리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리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동물이라고 해도 수단으로 사용되는 거 당연히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리가 증진되기만 한다면요. 그래서 싱어가 기본적으로 동물 실험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압도적인 이득을 가져다주고 동물한테는 약간의 피해만 준다고 가정했을 때 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공리를 증진하는 게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수단으로 사용되는 거 허용시켜 줄 수 있어요.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동물이라고 해도. 레오폴드 같은 경우에는
자연 생명 공동체의 모든 개체들을 다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토지나 물이나 이런 애들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 대신에 생명 공동체 구성원으로 존중해주는 태도가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생명 공동체가 훼손될 정도로 얘네를 수단으로 사용하면 절대 안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존속할 권리 정도는 보장해줘야 돼. 개체들한테. 완전히 다 조져버려가지고 멸종시켜버리고 그러면 생명 공동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건 절대 안 되지만 그래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생명 공동체에 전반적으로 피해를 안 주고 우리가 이들을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함께 평등한 존재로서 존중해주는 태도만 가진다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모두의 공통점으로 나올 수 있는 선지라는 거지. 그러면 답이 니은, 리을이 아니라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기억이 오죠, 그렇죠? 칸트가 맞고 싱어 레오폴드가 틀린 거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쌤이 지금 한 5시간을 연장으로 찍다 보니까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O인데 이거 X라고 방금 표시했죠. 칸트에게만 해당되는 선지가 맞기 때문에 기억도 맞게 돼가지고 답은 니은, 리을 포함해가지고 기억, 니은, 리을 이렇게 4번으로 나오게 되겠어요.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20번. 쉬운 문제죠? 읽어보면 돼. 이거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부모님을 데리고 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라고 해도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일 겁니다. 신문 칼럼에서 강조하는 내용 찾아보면 돼. 금방 읽어보자. 사이버 공간에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정보가 오랜 시간 누적되면서 뭐 아마 사생활 침해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지. 인터넷 사이트를 이미 탈퇴했거나 비밀번호를 잃어버렸다면 본인이 게시한 정보를 삭제하는 일은 쉽지 않아. 이거 뭐랑 관련된 거야? 이칠 권리랑 관련된 거잖아. 내가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나의 정보를 지울 수 있는 자기 정보 통제권이랑 정보 자기 결정권이랑 관련된 거라고. 또한 삭제된 게시물이 여러 사람에게 이미 공유되어 원치 않은 개인정보 사이버 공간에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케이스. 그런 거 이제 이칠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케이스죠. 아동 청소년 디지털 이칠 권리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해당 사업은 정보 주체가 아동 청소년이라고 해도 지우고 싶은 게시물 삭제를 정부에 요청하면 정부가 그 작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되는 거지. 만 24세 이하 국민 누구나 만 18세 미만 시기에 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그게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만 24세 이하 정도면 이제 나이가 좀 먹었단 말이야. 그래도 만 23세, 24세 정도만 돼도 니네들이 대학교 졸업할 나이란 말이야. 보통은 그런 시기에 이제 네가 18세 미만에 쓴 정보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 18세 미만에 막 고등학교 때 인터넷에 가가지고 막 욕하고 막 댓글 달고 생각 없이 그런 것들 쪽팔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초등학교 때 인터넷에 댓글 단 적 있으면 그거 한번 봐봐. 그럼 볼 수가 없다. 눈 뜨고 봐줄 수가 없다고. 쌤도 보면 옛날에 우리 학교 커뮤니티가 있어. 스누라이프라고 있거든. 내가 거기서 열심히 막 활동을 했었단 말이야. 그때 달아놓은 댓글을 보잖아. 그러면은 그때 자기 자신을 죽여버리고 싶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정부에다가 요청을 하면 나는 만 24세 이하가 아니라서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게 되게 슬픈데 어쨌든 어릴 때 사춘기 시절에 달아놓은 댓글 뭐 혹은 내가 막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행적을 하고 다닌 정보들 이런 것들을 삭제를 요청하면 해줄 수 있게 이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예요. 이를 통해 자기 정보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고 한다. 이 시범 사업이 삭제 지원 대상과 범위가 좀 확대돼야 돼. 그렇지? 어른들도 이제 다 지울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되는 거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개인정보가 악용되는 경우에만 정보 삭제를 요청한다. 그런 얘기 아니죠. 그렇죠? 자기가 원하면 그냥 하는 겁니다. 개인정보가 악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사회 구성원은 개인정보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경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부가 도와주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뭐 환영할 수 있지 충분히. 사이버 공간에서 자기 정보에 대한 개인의 통제권. 이걸 다른 말로 정보 자기 결정권이라 그럽니다. 자기 정보에 대해서 개인이 지우고 싶으면 지울 수 있고 불필요하게 내가 원치 않는 사람들한테 공개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칠 권리 보장이니까 3번이 정답일 거고 4번 사이버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가 자유롭게 공유되면 안 되잖아. 지금 여기서 나온 얘기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정보가 공유되면은 정보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정보를 재생산한 창작자의 법적 권리를 무조건 보호해야 된다. 이런 맥락의 얘기도 전혀 아니기 때문에 답이 3번이라는 거 무난하게 글을 이제 국어의 문제 푼다고 생각하고 잘 읽어보면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우리가 7월 학평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싹 다 풀어봤고 전문항 해설을 했고 또 이제 길게 찍었어요. 이거 지금 시간 보니까 거의 한 1시간 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최대한 빨리 끝낸다고 했는데도 사실 이 정도 분량입니다. 이번에 되게 빡센 선지들도 많이 나왔고 제시문 중에서 쌤이 유독 강조했던 거 있죠.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해놔야 돼. 이런 것들은 반복해가지고 표시를 해두고 따로 적어놓는 방식으로 정리를 해서라도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분명히 수능 때 엄청 큰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해설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쌤은 조만간 이제 본 커리큘럼, 이제 쌤은 이제 킬 더 킬러 개강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EBS 연계교재 싹 다 정리해주는 그 커리큘럼 개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본 커리큘럼 영상에서 여러분들이랑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7월 학평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점수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게 뭐였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쌤은 조만간 다른 영상에서 뵙죠. 지금까지 영상 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쌤은 이투스 현수쌤이었습니다.